안녕하십니까, 전현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네? 그건 들어야 돼. 산 게 잘 샀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오랜만에 오는 남자분들 특징은 좀 날씨가 안 좋을 때 오랜만에 와요. 왜냐면 이제 등산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 네, 들어오세요. 지금 되게 부동산 불경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안 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도는 데는 안 돌고 도는 데는 엄청 잘 돌아요. 예.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막 할 때도 막 대형 평수 아파트들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IMF 때도 막 대형 평수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형 평수 떨어지면서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소형 어떻게 됐죠? 소형 막 올라갔죠. 단독 다가구 주택들 어떻게 됐죠? 막 되게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이런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나니까는 최근 뉴스 보시면 어때요? 수익형 빌딩들 엄청나게 거래됐다라고 나오죠. 그죠? 몇백 프로 이상 늘었어요. 거래량이.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딱 단면만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돈이 어떻게 갈지를 좀 예상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투자할 돈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되게 불경기죠. 투자할 돈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막 이렇게 자본이 다 유출돼 버려, 해외로. IMF처럼 특수한 경우에 자본이 다 유출되면은 전반적으로 침체가 오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똑같은 양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쪽에 흘러가는 쪽을 막았어요. 물이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시장도 가고 주택시장 중에서도 여러 군데로 빠져나가고 수익형 시장으로도 가는 돈들을 이렇게 붓고 있는데, 어느 쪽을 막으면 이 돈은 다른 쪽으로 넘쳐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만약에 다 떨어진다?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좀 너그러지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나만 떨어져요? 아니야, 남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현재를 뒤돌아봤을 때 기회비용을 내가 많이 잃었냐 안 잃었냐 그건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오르고 내게 안 오르면 나는 선택이 잘못된 거지만, 둘 다 만약에 같이 오르고 둘 다 만약 같이 떨어졌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또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했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현재에서도, 무슨 뜻이냐면, 내가 A랑 B를 사려고 했는데 A랑 B 둘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제 B를 선택을 했는데 A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A를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매입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떨어졌다면, 내가 이 당시에도 과거에도 A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서도 A를 살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같은 비율로 만약에 떨어지고 올랐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럴 경우에 난 시간이 지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건 나 혼자 독보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잘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한 선택이 잘했냐 잘못됐냐는 둘 중에 내가 어디서 기회비용을 잃었냐 안 잃었냐 그런 건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면은 우리나라 자산의 비율,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자기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떨어지면 다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막 혼자 공부하고 엄청나게 했어. 그러더니 2017년도부터 막 부동산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2017년 초에 막 홀랑 팔아먹은 사람들.
갖고 돈으로 갖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은 최고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간 게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돈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그게 조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모험이. 그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어. 그때 팔았대는 둥, 뭐가 어쩌대는 둥, 뭐. 예?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부동산 공부를 해서 잘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공부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의 수준은 투자가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을 좀 안전하게 거래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런 사기 안 당하겠다 정도지, 무슨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뭐 제일 좋은 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라 정보의 가격이에요. 정보의 가격. 누가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느냐, 이런 건 정치권에서나 사실 나오겠죠. 그림 그리는 애들이.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한남대교 생길 때 미리 땅을 산다든지 이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취해 있고,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도심 재생 외에는 이제 성숙이 다 돼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나대지가 막 대지화되면서 이렇게 막 급등하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강남이라는 곳이 뭐 한남대교가 생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말죽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6, 70만 배 올랐거든요. 30년 전보다. 70만 배가 올랐어요. 70만 배. 예,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지 않냐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정보의 값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타이밍 싸움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냥 여러 가지 경제 논리 몇 가지만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투자하는 거. 부증성에 있는 거죠.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성질에 있는 거죠. 우리 모든 희소성 같은 거죠. 그쵸? 우리 화가들 가격이 언제 그림이 제일 많이 나가요? 죽어야 많이 나가요. 죽어요. 화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 투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소유 욕구랑 어떤 과시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희소성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건 투자 상품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금 같은 것도 투자 상품이 되고 한데 계속 해내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욕구를 막는 게 정책이랑 개인의 욕구랑 본능이랑 싸움에 있어서는 정책이 나중에 질 수밖에 없죠, 항상. 그런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엊그제 뉴스인데 개포 1단지 소형주택이 다 멸실되고 있어요, 도심에서. 고덕주공 다 멸실되고 있고 개포주공 다 멸실되고 있고, 그죠? 다 소형주택들이 멸실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대형주택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옛날의 소형주택들은 토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다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런 소형주택들을 지금 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소형주택들을 사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을 다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소형주택에 대한 희소성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0년까지는 계속 이런 가구 수는 늘어나는 구조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필요성 굉장히 더해지고 있어요. 이제 소형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거의 지금 목에 찼거든요, 소형 아파트들은. 그 다음에 대체 상품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너무 높아요, 지금. 예, 보면은, 뭐 오늘도 제가 역삼동 쪽에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영동 아파트 재건축한 데 아시나요? 영동 아파트. 거기 롯데백화점 있는데 모르세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24평이 14억인데 32평은 16억 하더라고요. 24평 가격이 단가가 훨씬 더 높아요. 옛날에 강남은 안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강남은 대형 가격이 평형 가격을, 평당 가격을 이끌어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소형 평형들이 이제 가격을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소형에 대한 강세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논현동 이런 데들, 여기 옆에 뭐 단독주택들 지금 남아 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이쪽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7천만 원에 7천만 원 정도 해요. 평당 7천만 원. 평당 7천만 원 하고 조금 빠지는 데들이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땅들에 다세대를 짓게 되잖아요. 다세대를 짓게 되면은 보통 대지 지분이 12평짜리 지을 때 용적률이 200%니까 12평이면 6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확장 면적이 있고 하니까 보통 한 5평에서 6평 사이 나오거든요. 원가 방식으로 따지면 건물이 12평이에요. 건물이 12평이고 대지는 이제 한 뭐 5평이라고 잡자고 그냥 가장 저렴하게. 그러면은 땅값이 5천만 아주 저렴한 곳에서 지었다고 치면 토지값만 차지하는 게 취득세 이런 거 다 빼고 2억 5천만 원이야.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 가격 이런 것들 다 빼고 설계 비용 이자 하나도 감안 안 하고 토지 가격만 따져도 2억 5천이에요. 토지 가격만. 그럼 12평 짓는데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건축 원가만 따지면은 그럼 한 7천 정도 더하면은 그냥 취득세 다 뭐 건축 허가 비용 이자 다 빼고 그냥 노동에 대한 대가 다 빼고 원가가 3억 2천 나와요. 보통 거래되는 게 여기에서 한 0.3배 정도가 돼야지만이 수지가 나오는 금액이에요. 0.3배 정도 돼야지. 그러면은 거의 지금 강남에 있는 12평짜리 가격들은 앞으로 다 4억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봐야 돼. 현재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다세대가 오를 수 있는 거는 이런 원가의 개념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안 올라가려면은 건축비가 낮아지거나 땅값이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재료비는 올라가는 거고 토지 가격 자체가 이렇게 단독 다가구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단독 다가구 갖고 계신 분? 단독 다가구. 이 사람 맹지 말고 어디 질문하는 사람들만 맹지도 있고 하던데 뭐 이렇게 차 잘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에요? 차가 잘 왔다 갔다 하는 동네는 어디예요? 논현동? 동네 막론하고 지금 다 가격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막 급등을 해요. 그냥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소외됐었는데 지금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요.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면은 내년부터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면은 현재 건축법에서는 5평, 6평이 나오는데 세대수를 덜 지어지겠죠. 주차장이 강화가 되면 그 위에 더 세대수를 많이 못 짓게 되잖아요. 못 짓게 되면은 세대수의 대지 지분이 커져요, 작아져요? 대지의 지분. 대지 지분이 커지죠? 커진다는 뜻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놓고 봤을 때 소형주택들에 대한 선호도들도 그렇고 멸실되는 주택들이 지금 소형이다 보니까 소형주택이 굉장히 모자라게 돼요. 도심에. 모자라게 되고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가가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상승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단독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올해 안에 허가 내놓으셔야 돼요. 올해 안에 허가를 내놓으시면은 1년 동안은 연기가 한 번 가능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연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허가를 내면은 현행법에 허가를 못 내. 주차장법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최근에 막 이렇게 강남에 있는데 막 도로변에 빌딩들을 갑자기 막 짓는 것들 보셨죠? 최근 2년 동안 막 빌딩들을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법이 바뀔 때 허가를 내놔서 그래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동네가 특히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법이 4년 전에 바뀌었나 보다. 4년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도로변에 이쪽이 가로변 상업지역이거든요.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쫙 있어요. 상업지역이 쫙인데 이 건물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대부분 땅이.
대부분 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상업지역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는 땅이었어요. 네 필지에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두 개가 걸쳐. 상업지역이 걸치고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두 개가 걸쳐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 건축법이 더 큰 쪽의 용적률을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더 크면은 상업지역, 모든 뒤에 땅도 상업지역 용적률을 따라갔었어, 그냥. 전체 땅이 상업지역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두 개의 가중평균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800%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얘까지 2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똑같은 면적의 800%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땅이면 여기가 2종이고 여기가 상업이면 두 개 합해서 2종도 800%를 지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큼 면적에서는 800이고 요만큼 면적에서는 200이야. 그래서 둘이 평균을 내 가지고 면적당 평균을 내서 용적률을 다시 산출해. 이걸로 바뀐 거야. 지금 현재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미리 허가들을 다 내놓고 허가가 유지되려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되니까는 다 명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거의 한꺼번에 이렇게 막 짓기 시작한 게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허가를 내놓으면 2년 동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허가는 내놓으셔야 되는 거야. 허가만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 굉장히 커져요. 허가권도 매각이 같이 포함해서 가능하거든요. 내가 허가를 갖고 있으면은 매입한 사람이 그 허가에 대한 것도 명의변경과 같이 허가권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허가는 내놓으셔야 돼요.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독 다가구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도심 소형주택이 이제 멸시를 되고 있다 보니까는 소형주택에 대한 부시고 소형주택은 없어지니까는 소형주택이 당연히 희소할 수밖에 없겠죠. 5천 가구 말이 5천 가구지 5천 가구 지으려면은요 땅으로 따지면은 그냥 일반 다세대 중에 5천 가구를 따지려면 한 2,500평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강남에 단독 다가구 250가구 정도는 부셔져야지만이 5천 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100평짜리.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이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희소성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신도시는 그 계속 임대주택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해요. 가장 큰 게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서민 주택 안정이랑 서민 주거 안정이랑 그 청년 실업이거든요. 이제 주거가 불안하면 폭동이 일어난대요. 예? 그 볼륨 엄청 크네요. 예. 그 주거가 불안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계속 그 잠재우려면은 뭐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한꺼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가 신도시밖에 없잖아요. 일반 개인 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들이 없으니까 신도시로 계속 지금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나와요. 뭐 양주 요번에 신도시 발표한 것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다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외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점점 더 미니 신도시로 개발되는 곳들이 대부분이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점점 우리나라 정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임대주택 막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임대주택이랑 막 넘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 했었어요. 아파트 이렇게 재개발하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 자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 외곽 지역 자체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실. 그 결론은 그러니까 계속 다시 도심 재생 사업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청년 임대주택들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보유세 인상 정책들 한번 볼게요.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정부는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격을 떨어뜨려도 안 되고 거래가 안 돼도 안 돼요. 사실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세원이 끊기면 뭐 우리나라 재정도 문제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제 안정시키는 거지 떨어뜨리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뭐 좀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어디서 떨어지는 것들이 또 다른 쪽에서도 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대면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주택 구매력 저하 정책처럼 지금 보여요. 부동산 보유세를 상향시키고 있고 공정가액 비율을 조정시켜 가지고 그러니까는 공정가액 비율 지금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재산세 내고 이런 납세 또는 기준 시가를 보면은. 근데 그런 비율들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따라왔는데 단독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올린다라는 거고 아파트 쪽도 다 올린다라는 거예요. 올려서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냥 지레 겁을 먹죠. 대부분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를 내든 뭐를 하든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뭐 당장 세금 낸다 그러면 그냥 다들 지레 겁부터 먹어요. 뭐 보유세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를 사면 얼마가 나온다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집 사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어떤 언론에서 몰아가는 쪽으로만 움직여요. 잘 안 알아보세요. 대부분 제가 본 결과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면 임차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게 돼요. 집을 왜 사?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임차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임차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주택 임대 가격 상승이 막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은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시적으로 막 짓눌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특정 지역에서는 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갭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희한하게 풀어나가는데 이런 거를 막 깡통전세가 속출했다라고 막 말을 해요. 주택 수요가 억제되고 전세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집을 안 사고 전세 수요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깡통주택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잘못된 표현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갭이 되게 축소가 될 수가 있고 일부 지역 깡통전세가 나올 수가 있고 수혜 지역은 갭 차이가 더 커져요. 그냥. 그래도 선호가 있는 지역들은 임차 수요가 가격을 올려주기 때문에 임대가가 올라갈 경우에 매매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 5년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한 5년 전에 지금 매매 가격과 지금의 전세 가격 비교하면 전세 가격이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 금액보다 집을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팔면서 돈을 내주면서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임차 수요로 전환을 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를 억누르면 안 돼요, 사실. 억누르면 임차 수요가 올라가면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인상돼서 불편할 것 같죠? 예? 보유세 인상이 돼서 불편할 것 같지만 자기 자산에 대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래서 자꾸 한쪽만 보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니까 뭐 임대형 신도시 발표하고 있고 임대 사업자를 뭐 활성화하고 있는데 외곽 지역은 슬럼화 돼요. 외곽 지역은 슬럼화 될 수밖에 없고 도심의 혜택 보는 기존 소형 주택 가격은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다. 경기 안 좋아질수록 도심에 집중되는 현상이 훨씬 더 강해져요. 경기가 좋으면은 막 뻗어나가요. 신도시도 막 생기고 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에도 일자리도 막 생길 것처럼 보이고 막 뻗어나가요. 그냥 집을 어디든 구해야 될 것 같아. 경기가 좋으니까. 그냥 도심에 못 가면은 돈에 맞춰서라도 막 구하는 거야, 그냥. 막 나가서 이제 새 집을 사고 막 그러죠. 근데 경기가 딱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있어야지, 수요자가 있어야 뭐 장사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대리운전도 외곽에서 할 수 있어요? 대리운전 외곽에서 못해요. 또 도심에서 해야 돼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도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고, 결론은 사람들이 또 도심으로 모여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08년도에 미국 소형주택들, 뭐, 대형주택들은 이제 우리가 저당권 걔네들은 워낙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니까 이제 팔리는 이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형 임대주택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월세들이 급증을 해요. 왜냐면은 외곽에서 다 이제 도심으로 몰리는 거야, 그냥.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렌탈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소형주택에 대해서. 대형주택 가격은 떨어져요. 소형주택은 올라가요. 어디서는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야,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맨날 못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상하게 자기가 살 수 없는 것만 봐. 이제 자기가 살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야. 자기가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희한해요. 본인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시선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하는 쪽으로 것만 계속 잘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뭐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소수가 돈을 버나 봐요. 이게 파레토 법칙이 다 맞아떨어져요. 항상 20%만 그렇게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항상 20%가 80%를 다 가져가고 있고 부는 20%에 항상 편중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80%를 생각하고 있지만 20%가 별도로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보다는 종업원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항상 그래요. 20%가 다 좌우를 하는데 결론은 부자들은 20%에서 탄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왜곡되는 게 80%의 평균치로서 계속 발표를 해서 그래요. 아파트 소득 상승률이랑 아파트랑 비교를 할 경우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균 소득 상승률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살 생각 없는 사람들의 소득 상승률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 소득은 별로 안 올랐는데 아파트는 너무 올랐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 이 압구정에 있는 이 소유자들의 소유자들의 소득 상승률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대한민국 1%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